예, 안녕하세요. 칸트 강의 녹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일단은 칸트 이야기를 하면서 선험적 변증학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선험적 변증학이 지성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측면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제한을 받는 경험적 한계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뛰어넘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어, 변증학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딴 거는 다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뭐 연구를 하신다거나 뭐 고등학생분들이나 중학생분들도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칸트가 지금 수능에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랬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칸트가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칸트가 문제로 삼는 거는 뭐냐면은 절대적 필연성의 세계. 이거는 인과의 세계예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세계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자연과학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세계와 vs 자유의 세계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절대적인 인과 원인과 결과에 얽매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나 스스로 어떤 행위의 절대적인 원인과 자발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또한 칸트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율 배반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정립은 딴 거는 다 생각하실 거 없고 제가 이거는 다른 곳에서 이제 말을 강의를 한 건데 자, 이거죠. 요 이율 배반이 생기는데 첫째,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인과성은 그로부터 세계의 현상들이 모두 도출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니다.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선 여기서 이제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유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뭐냐면은 인과적 필연성 너머에 자연 법칙 너머에 뭐야 나의 의지가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원인과 결과로서 사는 삶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만약에 뭐 봄이 되면은 기온이 오르고 뭐 0도씨가 되면 얼음이 얼고 뭐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고 이런 거는 원인과 결과잖아요. 절대적 필연성의 세계죠. 그런데 그런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인과적인 완결성 속에서 이탈해서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칸트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반정립은 오로지 자연의 법칙들에 따라서만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도 내가 이런 원인과 결과로서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보면은 내 자의지로 인해서 특정 행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인 연결고리 안에서 얽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칸트가 여기서 이율배반에서 어떤 거를 뽑아내냐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도덕적인 차원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연역하고 싶어 해요. 이게 사실은 도덕 법칙이거든요. 칸트가 이야기한. 그래서 어차피 제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온라인을 통해서 다 훑을 수는 있겠죠. 온라인으로 훑을 수는 있지만은 훑으면서도 저는 실천 이성 비판과 같이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이해나 어떻게 보면 학생분들의 이해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실천 이성 비판하고 그 파트를 조금 엮어가면서 좀 설명을 할 생각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칸트가 이야기한 우리의 행위 자체가 인과적인 필연성에서 넘어가서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서 정립이 된다라는 칸트의 의견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탱탱볼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선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런 행동을 제어할 수 있고 그런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봐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순수 실천 이성의 능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순수 실천 이성 능력은 순수 실천 이성 혹은
도덕 법칙, 여기서 중요한 게 도덕 법칙과 선의지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도덕 법칙이 무엇이냐? 도덕 법칙은 아무런 내용이나 아무런 경험적인 차원의 어떤 것도 담아내지 않는 사실은 공허한 형식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허한 형식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그런 표현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형식을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나 자연적인 대상으로부터 자유롭게 존재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틀로서 보는 게 더 올바른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되고 자연적인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사실은 도덕 법칙을 더 잘 이해하는 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덕 법칙 자체를 이거를 공허한 형식이고 어떤 내용을 결한 상태에 있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도덕 법칙 자체가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운 형식으로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도덕 법칙 역시도 하나의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도덕 법칙이 연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행위 자체가 도덕 법칙인 양 파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칸트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이념이다. 자유의 이념이 도덕 법칙에 가 있다 뿐이지 우리는 그것을 도덕 법칙 자체를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파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칸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칸트에게 있어서 이념은 지각되거나 경험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이념은 우리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추상체, 사상적인 영역에 있는 사변체지 그것을 결코 우리가 이념을 스스로 쟁취하거나 스스로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뭐 길게 지금 악령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이념을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지각할 수 있고 자각할 수 있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런 5인조 악령의 그런 5인조나 조합원들 같은 그런 아주 극악스러운 악마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념은 칸트에게 있어서 존립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지각되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저는 백종현 선생님 버전은 오래된 버전으로 읽었는데 여기 제가 그냥 5사라고 읽혀놨으니까 한번 참고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버전이 있으니까 그 번역본 버전. 자, 순수 실천 이성 능력과 더불어 선험적 자유도 바야흐로 확립된다. 다른 아닌 사변 이성이 인과 결합의 계열에서 무조건자를 생각하고자 할 때 불가피하게 빠지는 이율배반에 대항하여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인과성 개념의 사용에서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선험적 자유 말이다. 자, 조금만 더 넘어갈게요. 칸트는 이러한 언급을 서두에서 한 후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의 차이를 다시금 이어나갑니다. 순수 이성은 이 개념을 단지 접근 불가능한 것 혹은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시할 수 있었을 뿐 이 개념의 객관적 실제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순수 이성의 능력과 효용은 완전히 사라지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칸트의 의견이에요. 그러면은 순수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칙을 추론할 수 있고 사태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태의 원인을 추론할 수 있는 지성적인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성적인 능력은 결과적으로 실천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힘을 못 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실천하는 기계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벌써 답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실천하는 기계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떤 사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순수 지성, 순수 이론 이성을 추론해서 비판적으로 고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맹목주의나 쓸데없는 회의주의에 빠지는 것을 순수 이성인 이론 이성 자체가
방지해 준다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천 이성 비판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최종적 목적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변적 주제가 어떤 형태로 인간의 도덕 행위의 근거가 되며 또한 그것으로부터 실제성을 담보받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칸트는 자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네요. 자, 무릇 자유 개념은 그것의 실제성이 실천 이성의 명징적인 법칙에 의해 증명되는 한에 있어서 순수 이성에, 그러니까 사병 이성까지를 포함한 체계 전체 건물의 마루또를 이룬다. 그리고 아무런 받침대도 없이 순전한 이념들로 사변 이성에 남아있는 여타의 모든 개념들은 이제 이 개념에 연결되어 이 개념과 함께 그리고 이 개념을 통하여 객관적 실제성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얘기예요. 이 자유 개념 자체가 인간이 자발적으로 선한 행동을 해야만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인간이 부여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이 받은 이러한 종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신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영역과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이 가지고 있는 분열된 지점을 이 자유 개념이 하나의 공통된 매개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라는 개념 자체는 인간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추동력이라는 게 칸트의 이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의 개념, 도덕의 개념, 이성의 개념 이 자체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종합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라는 것이 이념으로 삼고 있는 것이 도덕 법칙이다. 그러니까 칸트가 이야기에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 하늘의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 뭐 이것이 같이 뭐 공명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도덕 법칙도 칸트에게 있어서는 그냥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념이다. 그러면은 인간의 본질은 무엇에 있느냐? 자유에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예요. 인간은 자유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꺾을 때 자유라는 사변적 주제,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 자체를 넘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이유의 근본은 자유예요. 스스로 존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의지, 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쟁취하고 내 삶의 목적을 추동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유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이 사실은 뭐다? 종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신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간극도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유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 안에서 도대체 이 자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가 개념으로서 포착이 됐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유가 끄집어내진 것은 뭐다? 아까 이론 이성이 추론한 인과적인 체계 안에서 벗어난 모든 삶과 세계와 인간 정신의 모든 것이 인간으로서만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그 인과율에서만 포함이 되지 않는 어떤 지점이 있다라는 물음으로부터 자유가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 고유의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본질을 추동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 자유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자유는 곧 도덕 법칙을 이념으로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왜냐하면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 법칙의 조건이니 말이다. 그러나 신과 영혼의 불면성의 이념들은 도덕 법칙의 조건들이 아니고 단지 이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의지의 필연적인 객관의 조건들. 다시 말해 우리 순수 이성의 순전한 실천적인 사용의 조건들일 따름이다. 자, 자유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행동을 나는 자유로워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 칸트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칸트 철학이 비판받는 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행동 자체는 다
약간 죄가 깃들어져 있어요. 이건 해겔 철학으로 가선 더 심해지는데 행동이나 어떤 실제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는 모두 다 죄가 깃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자유는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일 따름이지 그것 자체가 결코 대상화되는 구체적인 실제성이 아니라는 것이 칸트의 의견이에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한 조건들은 직접적인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현상계 너머의 하나의 이념이라는 게 칸트의 주장인 거죠. 그 현실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자, 사변적 대상은 이론 이성의 차원에서는 그저 생각만이 될 뿐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사변적 대상은 실천 이성의 차원에서는 도덕 법칙에 근거한 행위의 실제적 차원에 근거해서 공허한 차원으로 격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직접적인 행위의 근본 이념은 자유라는 것이 칸트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만 좀 하고 조금만 또 쉬었다가 하고 또 영상을 또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또 읽고 오늘은 또 그만은 할게요. 사고하는 주체조차도 내적 직관에서 그 자신에게는 한낱 현상뿐이라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기이한 사변적 비판의 주장 또한 실천이성 비판에서 완전한 확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변적 이성 비판이 이 명제를 결코 증명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확인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칸트가 또다시 이념의 구체적인 현상의 완결성을 경험에서 구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 법칙과 자유가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고고하게 존립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확답을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도덕 법칙과 선의지 이런 도덕적인 영역이 고고하게 추상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현상계의 우리의 행위와 같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의 주체로서 자기는 예지체로 만들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연과 관련한 자기는 그 자신의 경험적 의식의 현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배리적인 요구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경험으로부터 자유롭게 예지체의 영역, 지성계의 영역에 도덕적인 행위와 도덕법칙과 자유와 선의지와 이런 이념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것을 다시금 경험적 의식의 현상으로 가지고 와서 종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모순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머릿속으로만 도덕법칙이 있다, 선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행위 자체에서 결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거든요. 또한 칸트는 생과 도덕적 행위에 근거한 실천 이성의 삶에 대한 구별의 어려움을 생과 실천 이성의 삶의 정의를 간략하게나마 주석에 담고 있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천 이성 비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실천 이성 비판에서 중요한 건 자유였다. 그렇다면 그 자유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인과성, 자연의 인과성으로부터 이탈한 채 존재하는 어떤 고유한 지점이 있고 우리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의지의 차원이 있고 이것이 자유인데 이 자유가 이념으로 삼는 게 도덕법칙이었다. 그리고 그 도덕법칙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다.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도덕법칙과 선의지는 자연적이거나 경험적인 어떤 사태로부터 자유롭게 존립한다. 여기까지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칸트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